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내가 실패할 거라고 세상 모두가 비웃는 회사에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쟁자들이 작정하고 그 회사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여서 주가를 천장까지 밀어올리는 겁니다. 아,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매 시간, 매 분마다 내 계좌에서 수십, 수백억 원이 증발하는 걸 라이브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물, 빌 에크먼이 겪었던 악몽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의 문제의 시작조차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그 유명한 허벌라이프 공매도 전쟁은 사실 더 큰 재앙의 여파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투자가 있었죠. 바로 밸리언트 파마시티컬스. 네, 바로 그 제약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천재 투자자가 어떻게 자신의 경력에서 최악의 실수,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가. 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나 투자 기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랄까, 한 인간의 오만과 실패, 그리고 처절한 극복에 관한 사례 연구죠.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나 투자에 적용할 강력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인 밸리언트 사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에크먼 스스로가 내린 진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스스로의 진단이요? 네, 그는 이 투자가 자신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투자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고백이니까요. 잠깐만요. 빌 에크먼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핵심 원칙을 어겼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하고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오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에 홀렸던 걸까요? 둘 다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가 어긴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약산업이요? 네, 제약산업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극히 낮죠. 또 어렵게 성공해도 특허가 만료되면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하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군요. 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에크먼이 간과했던 겁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그의 명성과도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원칙 위반, 즉 수동적 투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수동적 투자라? 네, 그의 주특기는 아시다시피 액티비즘, 행동주의죠. 특정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사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의 방식이죠. 그런데 밸리언트의 경우 초기에는 이미 다른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 이미 다른 선수가 뛰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내리는 재앙적인 결정들을 사실상 방관하게 된 셈이죠.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그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재앙적인 결정이라 그게 바로 밸리언트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거겠군요. 자료를 보기엔 신뢰 민감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 부분이 이 사태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밸리언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청취자분께서 다른 기업을 분석하실 때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할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겁니다. 경고 신호요. 네, 밸리언트의 성장 모델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거든요. 시장의 신뢰에 의존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자, 밸리언트의 성장 엔진은 다른 제약사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인수합병, 즉 M&A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수자금을 대부분 뭘로 조달했냐면 바로 자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마련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네요. 인수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다. 그렇죠. 주식을 비싸게 팔려면 주가가 높아야 하고
주가가 높으려면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굳게 믿어줘야 한다. 정확합니다. 결국 인수능력 곱하기 주가 곱하기 시장의 신뢰라는 연쇄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연결고리 중 단 하나. 신뢰. 네, 바로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부정 의혹과 약값 담합 같은 스캔들이 터지면서 시장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러자 주가가 폭락했고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길이 막혔습니다.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죽음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결국 에크먼이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그때는 이미 불타는 배에 올라탄 격이었군요. 네,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 mess was much larger였다고 하죠. 네, 외부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40억 달러의 손실을 확정, 즉 현실화하면서 전량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역사에 나올 만한 투자 실패가 기록된 겁니다.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통제력을 잃고 본질적으로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을 믿었던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죠. 자, 40억 달러의 손실. 이것만으로도 한 펀드가 망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손실이 어떻게 그의 펀드 전체, 즉 퍼싱 스퀘어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는 끔찍한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켰나요? 여기서부터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본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피 흘리는 상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드는군요. 맞습니다. 경쟁자들은 퍼싱 스퀘어가 곧 파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향해 조직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상처를 공격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려는 거죠. 조직적인 공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마켓 투 마켓 손실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마켓 투 마켓 손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 당신 집값 어제보다 1억 원 하락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겁니다. 다음 날은 2억 원 추가 하락. 와. 실제로 집을 판 게 아니니 현실 손실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마켓 투 마켓 손실의 개념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진다고요? 만약 제가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계약서에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마진콜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장부상의 손실이 순식간에 제 목을 조르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크먼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경쟁자들이 네, 경쟁자들이 퍼싱 스퀘어가 보유한 다른 모든 주식들에 대해 공격적인 공매도를 퍼부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 펀드는 곧 망할 테니 저들이 가진 주식은 다 쓰레기야 라는 논리를 시장에 퍼뜨린 거죠. 그의 유명한 허벌라이프 공매도 전쟁이 바로 이 맥락에서 터진 거군요. 맞습니다. 에크먼은 오랫동안 허벌라이프가 다단계 사기라고 주장하며 수조 원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1조 원 넘게 걸었죠. 그의 위기를 기회로 본 칼 아이칸 같은 경쟁자들이 작정하고 허벌라이프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등시켰습니다. 공매도의 약점을 파고든 거네요. 그렇죠.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수록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건 에크먼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밸리언트에서 입은 손실에 더해 허벌라이프에서 또 한 번의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단순히 이익을 얻는 걸 넘어서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에크먼이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의 잔인함, 루슬리스이라고 표현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공격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퍼싱 스퀘어를 아예 파산시켜서 그들이 보유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헐값에 강제 매각, 폴스트 리퀴데이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강제 청산을 노린 거군요. 네, 만약 에크먼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투매를 시작했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펀드의 존립 자체가 걸린 총체적 위기였던 거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펀드는 피를 철철 흘리고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냥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빌 에크먼은 버텨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구사했던 회생 전략을 사업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업적, 재정적 대응부터 보죠. 위기는 외부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외부요? 네, 펀드 가치가 폭락하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이기로 소문난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츠가 동장합니다. 엘리엇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들을 공격해서 아주 유명해진 곳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엘리엇입니다. 그들이 왜 나타난 건가요? 시체라도 뜯어먹으러 온 건가요? 뭐 거의 그런 셈이죠. 퍼싱 스퀘어의 구조적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퍼싱 스퀘어는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달리 퍼싱 스퀘어 홀딩스 PSH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영구자본 채령 퍼머넌트 캐피탈 베이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PSH.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처럼 누구나 그 펀드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엘리엇이 PSH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대주주가 된 다음에 회사 안에서 흔들기를 시도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 시도처럼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엘리엇은 PSH의 주주가 된 뒤 회사를 아예 해산해서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자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회사를 없애자고요? 네. 사실상 퍼싱 스퀘어를 공중분해시키려는 시도였죠. 밖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공격, 안에서는 엘리엇의 공격,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돌파했나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결정이 나오죠. 네, 에크먼은 그의 투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죠? 평생의 철칙이었던 절대 돈을 빌리지 않는다. Don't borrow money는 원칙을 스스로 깨버립니다. 원칙을 깼다고요? 또요?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무려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을 대출받아요. 자신의 원칙까지 깨면서 돈을 빌렸다.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마지막 승부수처럼 들리는데요.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죠. 그 돈으로 뭘 했나요? 그는 그 돈으로 엘리엇과 싸우기 위해 시장에 풀려있던 PSH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자사주 매입이군요. 네, 이를 통해 PSH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결국 엘리엇은 자신들의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 순간이었죠. 외부에 급한 불을 껐으니 이제 잿더미가 된 내부를 다잡아야 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전략, 핵심 원칙으로의 회귀가 나옵니다. 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는 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이 결국 자신이 세운 핵심 투자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그 유명한 화강암 10계명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 10가지를 마치 모세의 10계명처럼 단단한 화강암에 새겨서 치즐 온 그래나이트, 사무실 로비에 떡하니 비치했습니다. 와, 진짜 돌에 새겼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 팀원들을 향한 피해 맹세였고 조직 전체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기본에 대한 재정립된 초점. 네, 이것이 극적인 반전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적 위기가 벌어지는 동안 그의 개인적인 삶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설상가상이었죠. 자료를 보면 이혼 소송까지 겹쳤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벨리언트 사태로 인한 사업적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터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겠네요. 네. 심지어 이혼 소송 상대방 변호사가 그의 순자산을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서 언론에 흘리는 등 심리적 압박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사업도 망해가고 가정도 깨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심리적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관계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관계요? 네. 당시에 여자친구였고 후에 아내가 된 네리 옥스만을 만난 것이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아, 그 MIT 미디어랩 교수요.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정말 웃지 못할 대목이 있던데요. 당시 그녀와 교제설이 있던 배우 브래드 피트와의 경쟁 구도까지 언급되더라고요. 하하하, 네,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의 포식자들과 싸우는 와중에 브래드 피트까지 신경 써야 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네요. 거의 코미디 같아요. 하하하, 그렇죠. 그만큼 그에게는 사업 외적인 아주 강력하고 사적인 동기부여가 절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유용한 심리적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거죠? 바로 매일 조금씩 전진하기 전략입니다. 매일 조금씩 전진하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큰 위기에 빠지면 과거의 영광, 저 높은 산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떨어졌나 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산꼭대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자 나는 반 하나의 목표만 세웠습니다. 오직 오늘 내디딜 한 걸음. 네, 발밑의 작은 진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이건 마치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 복리처럼요? 네, 아주 작은 성공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시간이 지나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철학이죠. 이 단순한 전략이 그를 끝없는 좌절감의 늪에서 구해내고 계속 나아가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를 버티게 해준 구체적인 도구들도 있었죠? 네, 심신관리를 위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월 명상, TN이라고 하죠? Transcendental Meditation. 네, 그걸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고 웨이트리프팅이나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으로 신체적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다 잡으려고 노력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반려견 바바, 소수의 진짜 친구들, 가족과의 관계가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끔찍한 경험이 지나간 지금 에크먼과 퍼싱 스퀘어에게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부분이죠. 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큰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가 겪었던 40억 달러의 손실과 펀드의 극심한 주가 하락은요. 현재 퍼싱 스퀘어의 장기 성장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저 작은 융기, little bump on the curve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작은 융기라뇨. 당시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싱크홀이었을 텐데요. 그랬겠죠. 그게 지금은 그냥 작은 언덕 정도로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성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볼 때 그 상처의 크기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증거죠. 와, 당시에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재앙도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회복 가능한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뼈아픈 경험이 그에게 더 큰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선물한 셈이군요. 그렇죠. 사실 늘 성공만 하는 영웅의 이야기보다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그가 재기에 성공한 게 정말 실패에서 배운 교훈과 실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그가 원칙을 깨고 돈을 빌린 건 결국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그게 우연히 성공한 것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운도 따랐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의 투자 프로세스가 훨씬 더 정교하고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다는 거군요. 네, 밸리언트 사태 이후 그는 다시는 자신의 핵심 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라는 예방주사를 아주 호되게 맞은 덕분에 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이후 성과가 증명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6년간 그는 경력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빌 에크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최악의 실패 속에서 원칙을 다시 세우고 때로는 원칙을 깨는 과감한 결정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또 내면의 힘으로 재기하는 한 인간의 드라마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실패의 원인부터 극복의 심리학,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까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였습니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나 투자에서 자신만의 밸리언드 사태를 마주한다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화강암에 새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전진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심리적 도구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